오늘은 조선, 일본의 문호를 개방하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조선이 이제 조약에 의해서 이제 세계 그 새로운 국제 질서에 편입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조선이 맺은 조약이라든가 아니면 문호 개방의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두고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주제를 공부하면요. 조선이 체결한 조약의 특징과 의미를 파악하고요. 모노 개방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제 핵심으로는 양무운동과 메이지 유신, 강화도 조약, 그다음에 운요 사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있습니다. 주제 열기입니다. 자, 박규수는 평안 감사로 있을 때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도록 지휘한 인물입니다. 그랬던 박규수는 왜 개항을 주장하게 되었을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 교수가 이런 말을 했네요.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일본에 능동적으로 개국하지 않으면 일본이 무력으로 개항을 요구했을 때 나라의 큰 위험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박 교수는 왜 이러한 주장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 교수가 누군지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박 교수라는 인물은요, 이 박지원의 손자입니다. 박지원이 누구였죠? 그렇죠.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이 양반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써서 이 양반 신분 제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상업지능 이런 걸 주장했던 사람이죠. 이러한 박지원의 손자였던 박규수. 자신의 조부로부터 이런 선진 문물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공부했을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뭐 청나라로 사신으로 갔다 오면서 이 수많은 이런 서양 열강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지켜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규수 또한 이 조선이 언젠가는 개항을 해야겠다. 개항을 할 것인데 어떻게 개항할 것인가에 대해서 큰 고민을 했던 거죠. 자, 이 부분 교과서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1년 청해 사신으로 간 박규수는 그 베이징이 영프 연합군에 점령당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우리 제2차 아편전쟁 이후에 있었던 그 사건인데요. 어, 박규수, 박규수, 베이징, 당시 강국이라며 믿었던 중국이 영국과 프랑스에 점령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1872년에 다시 청을 방문했을 때는요. 그때 한창 진행 중이었던 양모운동의 모습을 보고 들어옵니다. 자, 그는 서구 열강이 침략을 해오면서 싸우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그 침략에 맞서 이기려면 개항을 하고 그들의 문물을 그 침략에 맞서 이기려면 개항하고 그들의 문물을 받아들여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돌아와서 이렇게 개항을 주장하고요. 그다음에 통상을 통상을 할 것을 주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불과 10년 사이에 그 모습에 그 청나라가 변한 모습에 대해서 박규수가 큰 느낀 점을 얻게 된 거죠. 국권이 문을 닫힐 거라고 생각했던 청나라가 문을 열고 이제 청나라도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여서 발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규수도 그 당시에 조선을 침략해 오던 그런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의 그런 서양 세력과 뭐 이양선이라든가 이런 대상들을 맞상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문을 열어야 되고 그걸 적극적으로 문을 연 다음에 어떻게 그들의 문물을 활용해서 힘을 기를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자, 청과 일본은 개항 후 어떻게 움직였을까입니다. 자, 이 당시 동아시아 국가들의 그런 개항 이후의 모습에 대한 내용인데요. 서양 열강에 연거푸 패배한 청나라죠. 청. 아까 얘기했지만 1, 2차 제 1, 2차 아편 전쟁에서 패배를 했었죠. 중국의 제도는 이미 서양보다 우수하지만 중국의 무기로는 그들과 맞설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런 제도, 정치라든가 뭐 사회, 문화는 서양의 나라보다 앞서지만은 그들이 갖고 있는 문물은 조금 우리가 좀 부족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장했던 게 뭐냐? 바로 중체소형을 주장했다. 중체소.
중체 서양은 왼쪽에도 나와 있지만요. 중국의 전통 유교 사상을 바탕하되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받아들여 자강을 꾀하자는 이론입니다. 중국의 전통 유교 사상 바탕, 그 다음에 서양의 과학 기술. 그러니까 베이스는 중국 건데 나머지 그 기술적인 부분들은 서양 걸 쓰자는 거죠. 이런 중체 서양의 원칙 아래 시행됐던 운동이 바로 양무 운동입니다. 양무 운동. 자, 이들은 첫 번째로 신식 무기 공장을 설립하고요. 두 번째로 육군과 해군을 양성했고, 세 번째로 조선, 철도, 전신 등 근대적 산업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 뭐 추가적으로 쓰자면은 신식 학교도 설립하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뭐 학당이라든가 뭐 서당 뭐 이런 거 다 이런 것보다는 근대적인 교육 제도를 들여오게 된다는 거죠. 요걸 바탕으로 해서 양무 운동을 크게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어, 이러한 이 양무 운동의 가장 큰 뭐 장점이면은 당연히 뭐 이 시기에 뭐 근대적인 문물을 들여와서 뭔가 크게 발전했다는 그런 장점이죠. 하지만은 뭐 단점으로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아니었다. 그다음에 통일적인 뭐 개혁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양무운동은 각 지역에 있는 양무파 관료들이 시행했던 거다 보니까는 뭐 통일된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회사 경영에 있어서 뭐 관리들이 간섭을 하고요. 돈 문제도 있습니다. 뭐 이러한 뭐 문제점이 있었고, 양문덤은 결국에는 그 청일전쟁과 청푸전쟁 그 두 전쟁을 통해서 청나라가 지면서 이게 실패한 개혁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죠. 뭐 아무튼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뭐 그 이상 자세한 거는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뭐 요렇게만 있었다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일본 한번 봅시다. 일본. 자, 일본은 700년 가까이 지속된 막부 체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막부 체제가 붕괴됩니다. 뭐 당시 그러니까 뭐 시작을 하자면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 에도 혹은 도쿠가와. 그러니까 이 막부 체제, 그러니까 쇼군이라는 장군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체제가 계속 이어지다 무너지게 되고요. 무너지고 천황 중심의 메이지 정부가 새로 수립됩니다. 메이지 정부. 그러니까 이제 천황이 다시 정치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이지 정부는 밖으로 드러난 사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까지 취하자. 그러니까 기술이나 제도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 머리 안, 속까지도 싹 다 서양의 것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문명개화론입니다. 문명개화론. 문명개화론은 또 왼쪽에 나와 있죠. 자, 문명개화론은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제도, 문화, 사상도 동양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서양의 문물을 전체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게 바로 문명개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중체서양이랑 뭔가 좀 다르죠. 중체소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그런 사상이라든가 문화, 제도는 그대로 두되 기술만 들여오자고, 문명개화로는 사상, 제도, 문화뿐만 아니라 그런 정신, 그다음에 기술, 모든 걸 다 바꾸자, 서양 것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는 비교를 잘 해두셔야 돼요. 비교. 왜 그러냐? 우리나라 이제 나중에 개혁 정치도 우리가 우리 걸 기본 베이스로 해서 서양의 기술을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싹 다 바꿀 것인가 그거에 대한 논쟁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자, 아무튼 이런 문명 개화론에 입각을 해서 국가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뭐가 일어나냐?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게 됩니다. 메이지 유신. 근본적으로 바꾸는 메이지 유신. 자, 그래서 본거적인 지방 제도를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신분제 폐지. 두 번째, 뭐 징병제의 의무교육 실시. 그다음에 4번 근대산업시설 설립. 이런 근대화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시면은 양문도 같은 경우에는 무슨 공장 만들고 뭐 해군 육군 양성하고 철도 시설 도입하는 거지만 여기는 우선 국가 시스템부터 바꿉니다. 국가 시스템 바꾸고 신분제란 거 사회적인 현상 사회 신분제를 없애버리고요. 그다음에 징병제 의무 교육.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런 정부에 봉사하는 그런 국민들을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근대산업과 시설 설립. 그러니까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상적인 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큰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시면 여 밑에 보면 금릉기기국이라 있거든요. 이 당시에 양모운동 시기에 세워진 근대적인 무기 공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의 기기창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뭐 기기창은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것이니까 그냥 그렇게만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은 왜 일본과 싸우지 않고 문을 열었을까입니다. 교과서 97페이지고요. 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 정부는 조선의 새로운 국교 수립을 요구하는 외교 문서를 보내게 됩니다. 조선의 새로운 국교 수립을 요구하는 외교 문서를 보내죠. 하지만 일본이 스스로 황제국이라 칭하고 이런 전통적인 외교 형식에 어긋나는 이런 어긋나는 문서를 보내니까 조선 정부는 접수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서계 문제라고 했어요. 1868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이 일본은 조선에 대해서 그렇게 좀 약간 굽신거리면서, 굽신이라기보다는 조선보다 좀 아래에 있는 국가를 자처하면서 이 조선을 이제 받들고 모시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 쇼군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대외적으로 인정해주기 위해서 조선에서 통신사를 보내오고 이거 일본 막부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런 거였죠. 근데 이제 막부가 엎어지고 천황 중심의 새로운 메이지 유신, 그러니까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 국가가 등장하면서 이들 스스로 이제 스스로 황제국이라 칭하고 그 조선이란 나라를 더 이상은 우리의 뭐 상위에 있는 국가다 이렇게 뭐 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조선의 입장에서는 왜 얘들이 갑자기 약을 잘못 먹나 싶어서 이 일본의 그런 외교 문서를 접수하는 걸 거부하는 그런 서계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메이지 정부 내에서는 조선을 정벌하자는 그런 정한론이 일어나지만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조선을 정벌하자는 것입니다. 왜 실행이 되지 않냐면요. 이 정한론이 일어났을 당시에 일본에서는 그 정한론과 그다음에 내치를 중시하는 그런 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당시에 이 내치를 중시하게 되는 파들은 우리가 지금은 이 외부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우리는 스스로 지금 서구화되고 문명 개혁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치의 중심을 더 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특히 이들은 서구 열강의 여러 나라들을 돌아보고 온 뒤에 우리가 많이 뒤져져 있구나. 많이 뒤져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힘을 기르는데 좀 더 집중을 해야겠다. 바깥으로 신경 쓰면 안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내각이라든가 이런 정권을 잡으면서 이런 정한론도 한때 수그러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은 일본은 몇 년 뒤에 이 군함을 보내면서 부산에서 무력 시위를 하고요. 이후에 강화도와 영종도를 불법 침입합니다. 이걸 운요 사건이랍니다. 운요 사건. 어, 그래서 이 강화도의 초지진 등에 이 상륙을 해서 어, 약탈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강화도나 영종도를 우리 연안을 측량하고 싶다. 응, 연안 측량. 우리 연안을 측량하고 싶다. 그런 구실로 이렇게 상륙을 하게 되는 거죠. 보시면요, 일본 군함 한두 척을 파견하여 스시마섬과 조선 사이의 바다를 측량하게 하면서 측량이죠. 우리 측 의도를 시위하면서 우리 측 의도는 결국은 개항해라 너네 그거죠. 자, 다른 때 대규모로 군사를 동원하지 않고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라고 됐습니다. 일본 관리의 군함 파견 건의서라고 나와 있죠. 이러한 일본의 이런 개항 방식 어디서 많이 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일본은 미국이 자신들이 개항한 방식을 그대로 조선에 이용한 것입니다. 우리 전에 얘기했던 포함 한포 외교죠. 그러니까 그 해안가에 들어가서 대포 뻥뻥 쏘면서 야 너네 문 열어라 문 안 열면 우리 침략할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도 위협을 가했고요. 그런 식으로 미국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조선한테 써먹기 시작하는 거죠. 어, 자 그래서 일본은 서구 열강과 청에 조선을 개항했다고 양해를 구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조선에서는 당시 조선에서는요 1873년에 흥선대원군이 권력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주도하게 되는 거죠. 자,
고종이 1863년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나이가 12살, 13살이었습니다. 근데 1873년, 10년이 흘렀습니다. 성인이 됐죠. 성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고종이 스스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나이에 도달했던 거죠. 그래서 이 흥선대원이 물러나고 고종의 친히 정치를 하는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종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보입니다. 아버지는 문을 걸어 잠고 통상수교를 거부했지만 고종은 외부 열강과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정부 내에서도 통상계열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죠. 아까 얘기했지만 박교수 같은 사람들, 박교수. 그리고 마침내 일본이 우니오 사건을 일으키고 개항을 요구하니까 그에 맞춰서 정부도 찬반 논란 끝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정식 명칭은 조일 수호 조규라고 돼 있죠. 자, 이 강화도 조약은 조일 수호 조규랑 여기에 조일 수호 조규의 부록, 그다음에 무역 규칙 요 세 가지를 포함해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화도 조약. 자, 강화도 조약의 특징은 뭐냐? 강화도 조약의 특징은 첫 번째,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과거에 조공과 책봉이라는 그런 외교 관계를 벗어나서 국가가 국가 간의 조약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외교를 맺는 그런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조선은 일본과 만국 공법을 바탕에 둔 새로운 외교 관계를 맺고 통상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 번호는 없어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전통적 외교는 조공과 책봉이죠, 책봉. 그러니까 뭐 큰 대국이 소국한테 너가 연애 다스려라라고 인정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좀 상납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공과 책봉을 보내는 것이죠. 근데 근대적 외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조약이라든가 만국공법 이런 법의 근거에서 평등하게 이런 상하 관계가 있는 거, 이런 평등한 관계에서 맺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일본이 침략했던 그 배 운용호가 여기 있습니다. 운용호는 뭐 배를 뭐 보여주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그냥 그 배도 뭐 가끔씩 보여주지만은 문제에서 그냥 그 설명을 주로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운용호는 강화도 초진인에 접근시켜서 조선의 발표를 유도하고요. 군대를 영종도에 상륙시켜 살인과 약탈을 저질렀죠. 자, 이때 동아시아 세계. 동아시아는 새로운 국제 질서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중국 중심의 조공 질서가 만국공법 질서로 바뀌어가면서 청의 영향이 약해지던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자, 일본은 청과 대등한 관계를 규정한 청일 수호조교를 맺게 되고요. 류큐 왕국을 오키나와 현으로 편입시키고, 청은 프랑스와의 싸움에서 패하여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을 상실하기도 하고요. 이렇듯 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가 어, 동아시아 질서가 동요 흔들린다고 볼 수 있죠. 흔들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일본이 뜬금없이 강화도 조약을 맺은 건 아닙니다. 예. 이 청나라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조선과 일본이 맺은 강화도 조약도 그 새로운 국제 질서가 등장한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조선이 서구 열강의 문을 연 과정이 있는데요. 그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청은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미국과 수교를 주선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 청나라는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해야 돼요. 왜 그러냐? 청나라의 질서에 도전을 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 청나라 중심의 그런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자꾸 도전을 하고요. 러시아는 남하 정책으로 해서 청나라 영토도 침범해오고, 그리고 청나라의 그런 신하국이었던 조선도 계속 침략해 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중심의 질서가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청은 가만히 냅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미국과 수교를 주선합니다. 누가? 조선이. 조선이 미국과 수교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게 된 겁니다. 특히 일본의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가지고 온 책, 이게 조선 책략이랍니다. 조선 책략. 자, 이게 양반들의 유생들에게 큰 반발을 불러왔지만요. 자, 고종과 정부 관료들은 미국과 수교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양반들은 큰 반발이었지만. 그러니까 그거죠. 양반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 서양 오랑캐와의 그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겁니다. 일본과 맺은 것도 탐탁치 않은데 거기에 서양까지 수교를 하다니, 그 참 정말 정신 나간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어, 이 정부 입장에서는 주변에 날이 갈수록 일본의 세력도 커지고 러시아 세력도 커지고 청나라도 못 믿겠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미국이란 새로운 세력을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 크게 뭐 불만을 가지진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이 조선 책략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요, 여기 있죠, 오른쪽에. 자, 중국 외교관 어, 황준현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중국 외교관입니다. 그 황준현이 쓴 책으로 조선이 당면한 대외적 위기 해결책을 청의 입장에서 설명한 겁니다. 조선이 당면한 대외적 위기를 청의 입장에서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청나라가 최고의 보루로 생각했던 조선, 그러니까 조선마저 뺏기면 안 되니까, 야, 너 조선이란 나라를 뺏기기 싫어서, 외국의 서양 열강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러시아한테 뺏기기 싫어서 이렇게 이 청의 입장에서 조선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설명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중국, 일본, 미국과 우호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호 관계를 맺느냐? 이 조선이라는 중국과 친하게, 그래서 중국과는 친하게 지내고요. 일본과는 서로 관계를 맺는 일본. 그다음에 미국과는 연결, 우리 미국과는 새로운 수교 관계를 맺는 미국. 요 세 개의 어, 관계를 제시해 주고요. 여기에 대항해서 누구랑 대항하냐? 러시아랑 대항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네 나라가 러시아에 대항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 결과 이런 연미국의 주장을 통해서 어, 서구 열강관대 최초로 1882년에 조미수 통상 조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1882년에요. 자, 이후에 영국 1883년, 그리고 독일 1883년, 러시아 1884년. 결국 러시아도 외교 관계를 맺죠. 러시아도 원래는 안 맺으려다가 외교 관계를 맺는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 독자적으로 서구 열강과 맺은 조약이죠. 그러니까 요 미국과 러시아 차이점이 뭐냐면요, 미국은 청나라가 도와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의 도움을 받고 서구 열강과 이렇게 맺은 조약이라면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조선이 청나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러시아한테 접근을 해서 맺은 조약이 바로 이 조로 조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선과 러시아가 맺은 조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병인 양요를 겪었던 프랑스와는 좀 관계가 껄끄럽죠. 이 천주교 공인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야, 너네 천주교 공인 해줘라. 천주교 공인 안 해주면 우리 수교 안 맺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1886년에 수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비슷한 시기에 수교를 맺지만은 프랑스는 좀 늦은 이유가 천주교 공인이란 거, 요거 좀 파악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로써 조선은 국제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고요, 청과의 사대 관계를 유지하는 이중적인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 이런 청나라는 조공과 책봉,
책봉이라는 이런 전통적인 체제를 유지하려면요, 뭐 미, 영, 일, 푸, 으로 이런 나라들과는 조약, 만국공법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은 거죠. 그러니까 조선은 이중적인 상황입니다. 전통도 하고 근대적인 외교도 하고. 그러니까 전통과 근대적 외교 두 개가 다 맺어져. 그러니까 조선은 이렇게 어중간한 입장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큰 시련을 겪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조선이 맺은 조약들은 어떤 부분이 불평등했을까입니다. 여기에서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조약들의 그런 불평등한 사항입니다. 만국공법에 의해서 맺은 조약은 국가 간에 평등하게 맺은 조약은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이제 의문이 들 거예요. 안 들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은, 이 맺은 조약들은 형식적으로는 평등함을 내세웁니다. 형식적으로는 평등함을 내세우지만 그 본질,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열강들에게 유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보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조선은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에서 부산 외 두 개를 항구를 개항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영사제빵권, 그다음에 세 번째 해안측량권 이런 것들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조선 이외에 조선이 부산 외에 두 개 항구를 열게 됐는데요. 그 항구를 보시면요, 하나가 나중에 이제 인천이고요. 하나가 원산입니다. 자,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전통적으로 그 일본이 꾸준히 이렇게 그 통상 뭐 거래를 해왔던 그런 항구였죠. 그러니까 일본과 거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이죠. 부산은. 인천은 왜 열었을까요? 그렇죠. 인천은 지리적으로 어디가 가깝죠? 그렇죠. 수도인 한성과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수도를 가기 위한 항구인 인천을 열었고요. 원산은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일본이 앞으로 대륙을 진출하기 위해서 유리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쪽으로 쭉 올라가면 러시아로 갈 수 있고 만주로 넘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런 인천과 원산, 부산 세 개 항구를 열게 됐다. 자, 영사 재판권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치외법권입니다. 치외법권.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인이 조선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조선의 법으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 일본의 법으로 처벌받는 거. 이게 바로 영사재판권입니다. 왜 우리 속담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고 되어 있지만 로마법을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자국의 법을 따릅니다. 해안 측량권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그 그러니까 조선의 해양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측량할 수 있는 겁니다. 엄연한 주권 침해죠. 일본이 이 조선의 해양을 측량한다는 이유는 뭐 통상을 위해서 뭐 해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측량한다고 하지만 결국 이 해안 측량을 통해서 뭘 실현하려 하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무력으로 이 조선에 침입할 때 어느 방향이 더 좋은가, 어느 길이 더 유리한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거죠. 자, 이 이외에도 부속조약에서는 일본 상품의 무관세 무역 요게 있고요. 관세를 매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그 물건들,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들은 관세를 매긴데 일본 상품의 무관세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일본 화폐의 유통. 개항장에서 일본의 화폐를 유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쌀의 무제한 유출. 여섯 번째죠. 그러니까 그거죠. 이 당시 일본은 개혁, 뭐 메이지 유신으로 인해서 서구화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공업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는 식량이 부족합니다. 식량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이 조선에서 식량을 마음대로 끌어다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쌀의 무제한 유출, 양곡의 무제한 유출까지 이렇게 넣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일본은 조선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침략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선 정부는 이러한 불평등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특히 무엇 부분에서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냐? 그 관세 부분에서 관세 문제,
관세 문제에서 크게 문제를 제기하게 됐죠. 그래서 이 관세 문제는 나중에 가보면 일본이 조선이랑 또 조선이 일본이랑 그 다시 한번 조약을 한번 또 맺게 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관세가 다시 부과되는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아무튼 이런 관세 문제가 좀 민감했다. 요 부분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간에 이러한 어, 불평등한 조약 보면은 여러 조항 있죠. 뭐 항구를 개항하고 항구를 강제로 개항하고 영사재판권, 해안측량권, 무관세, 화폐유통, 쌀의 무제한 유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 자 그래서 이 조미수호 통상 조약 때는요. 조미수호 통상 조약 때는 이 강화도 조약과는 달리 이 관세 부과, 양곡 수출 금지 이러한 내용들이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나라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거중 조정의 조항, 거중 조정 이런 것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좋은 조항도 들어가지만요, 여전히 영사재판권이나 최혜국 대우 이런 부분은 불평등한 사항으로 어,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최혜국 대우 보시면요. 자, 왼쪽에 한 나라가 제3국에 부여한 가장 유리한 혜택을 자동으로 조약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동으로 조약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요. 어, 조선이 조선이 A라는 나라랑 그 뭐 조약을 체결하면서 여기에 금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B라는 나라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B가 욕을 할 수 있는 거야. 야, 너 왜 A는 금 줘? 우리도 금 줘. 이러면서 욕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최혜국 대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 거지 실제로 뭐 이런 조항은 없고요. 예. 아무튼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밑에 나와 있는 어, 조일 수호 조교 그리고 그 부속 조약들, 우리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요. 대일본군과 대조선국은 번디 우위를 투입해온 지가 여러 해가 됐다. 지금 양국의 정의가 미흡한 것을 보게 되었으므로 옛 우호 관계를 다시 바꿔 침묵을 굳게 다지고자 한다. 자, 제1관 보시면요. 조선국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졌다. 그러니까 형식상 평등한 조약임을 내세운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다?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밑에 그 불평등한 조약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자, 4관. 조선국 부산항은 오래전에 양국 이민의 통상지역이었으니 새로 체결한 조규에 준하여 무역 사무를 처리하고 이외에 두 곳, 나중에 원산과 인천으로 결정되죠. 개항에서 일본국 이민이 왕래 통삼을 허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게 강제 개항이죠. 강제 개항. 7관. 조선국은 일본군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한다. 이게 해안 측량권이죠. 자, 10관. 일본군 인민이 조선국의 각 항구에 머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과 관계된 사건인데 모두 일본인 관원이 심판한다. 이게 바로 영사 재판권. 우리 흔히 치유의 법권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러한 부분이 불평등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밑에 조일 수호 조교 부록과 무역 규칙 한번 봅시다. 자, 부록에서는 자, 부산 항구에 일본국 인민이 다닐 수 있는 거리는 부드럽도 계산하여 동서남북 각직사 심리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거류지 설정이라요. 그러니까 일본인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설정한다는 거죠. 거리를. 근데 요 거류지 설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선의 입장에서는 좀 좋은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무래도 일본이
그 조선 안에 깊숙이까지 못 들어오니까는 그 거류지 안에서만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기는 조선상인과 거래를 해요. 그러면 그 조선상인은 일본의 물건을 안으로 갖다 팔고. 그러니까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좀 좋은 조항이었죠. 아무튼간에 이 거류지 설정 조항이 있었고. 그래서 7관을 보시면요. 여기는 일본국 인민이 본국에서 통용되는 여러 화폐로 조선국 인민이 보유하는 물품을 교환할 수 있다. 이거는 일본 화폐 사용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요.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돈을 써야겠죠. 근데 그 나라의 돈을 안 쓰고 일본의 화폐를 조선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불평등적인 사항이 있는 것이죠. 자, 조일 무역 규칙을 보시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국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국이면은 쌀과 잡곡을 수출입할 수 있다. 양국의 무제한 유출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일본국 정부에 소속된 선박들은 항구세를 내지 않는다. 무관세죠, 무관세. 이게 무관세 규칙이죠. 그러니까 관세도 내지 않고 곡식도 마음대로 유출하고 이러한 활동을 했다. 이러한 활동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어,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약들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파악을 해둬야 됩니다. 자, 해설을 보시면요. 조선 정부는 강화도 조약에는 일본과 근대적 외교 관계를 수립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교린 외교를 회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약의 전문에 옛 우호 관계를 다시 닦아 조항을. 자, 해설을 보시면요. 조선 정부는 강화도 조약이 일본과 근대적 외교 관계라고 이렇게 생각은 안 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교린 관계를 회복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조약 전문에 옛 우호 관계를 다시 닦아라는 조항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아이, 뭐 이거 조약 뭐 종이저고리에 글씨 하나 써주는 게 무슨 큰 대수냐 이러면서 그래 우리가 너네 한번 봐준다 이런 식으로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조약 체결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크게 안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곧이어 통상 문제를 다루는 조일 수호조교부록과 무역규칙의 체결로 조약의 불평등성이 명백해지죠. 자, 그래서 조약 문제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안 측량권, 영사재판권, 무관세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여러분들 좀 제대로 파악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간단히 보면 해안 측량권 같은 경우는 조선연합 어떤 지점에서 상용하고 군사적 목적의 해도 작성 이런 게 있고요. 영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사법주권 제한 이게 있겠죠. 무관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상품이 낮은 가격으로 대량 유입되면서 조선의 사업을 보호할 수 없게 되고요. 이후에 협정과세가 독립국가의 당연한 권리인 관세자주권. 자, 관세자주권이 부정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 불평등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제대로 하나하나 파악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들을 정리하고 영양 키우기를 통해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봅시다. 청해 밑줄은 중체소행의 원칙 아래 정의된 근대 운동이다. 자, 청해 무슨 운동이었죠? 그렇죠. 양모운동이었죠. 양모운동 중체소행. 중국의 그 체제를 중심으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인다. 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제도와 사상까지 수용하는 뭐였죠? 문명개화론입니다. 문명개화론은 싹 다 바꾸는 거예요. 강화도 조약은 전통적인 조공책봉의 방식이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네, 만국공법의 바탕을 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대화 내용 보시면서 탐구 토론을 해본대요. 구로다. 우리 배가 작년에 조선의 바다를 지나가다가 초지진에 포격을 받았는데 이웃한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라고 됐습니다. 이거 무슨 사건이죠? 운요 사건이죠. 운요 사건. 처음부터 아무 말도 없이 곧바로 방어구역으로 들어왔으니 우리 군사들이 포를 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종신을 불태우고 무기까지 약탈한 것은 이웃나라를 할 수 있는가? 자, 우리가 왕정으로 유신했다는 것을 알리는 외교문서를 그동안 받아주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라고 됐습니다. 유신했다는 거, 이거 뭐였죠? 메이지 유신이었죠? 그래서 발생했던 문제, 서계 문제였죠? 서계 문제였어요. 그러면서 뭐 디귿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재작년 우리나라 군인과 백성들이 모여 반드시 조선을 정벌을 하자고 했다. 하지만 조선과의 우호를 위해 군사 백성을 달랬다. 이게 뭐였죠? 무슨 주장이었죠? 조선을 정벌하자. 정한로
정한론입니다. 정한론. 조선도 자주의 나라이고 우리도와 동등한 권리를 가졌으므로 국제적 관계에 따라 조약 초안을 만들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평등한 관계다. 뭐 이런 것들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뭐 만국공법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뭐 아무튼간에 요것들을 한번 토대로 해서 여러분 한번 탐구 활동 해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 니은, 니은이 가리키는 용어를 본문을 참고해서 보자. 라고 합니다. 기억은 운용사건, 니은은 메이지유신, 리을은 정한론이죠. 정한론. 뒤끝에 들어갈 조선 측의 대답을 본문을 참고해 축소해보자. 아까 유신을 했다는 외교 문서를 그동안 봐주지 않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뭐 때문에 그랬죠? 너희 나라가 황제국을 표현하고 두 나라 간의 전통적 외교 형식이 맞지 않아서이다라고 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하고 나서 황제국을 지칭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외교 관계를 수립하려고 하니까는 이 조선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약을 잘못 먹었나 이러면서 이걸 받아주지 않죠. 그래서 그게 서기의 문제라 했습니다. 자, 조선 측 대표의 말을 참고해요. 일본 측 대표가 미움과 같은 말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 짝지어 토론해보자 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조선 정부가 청해 승인을 핑계로 조약을 미루지 않도록 한 동시에 장기적으로 조선 침략을 용이하게 하려고 청해 정주권을 부인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 조선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던 그 청나라의 그런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일본국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파악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